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들리죠? 저번 시간에 우리 하모닉 오실레이터 모델에 대한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 풀어서 에너지랑 스테이트 펑션 다 구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만 남았죠? 이 스테이트 펑션 앞에 달려있는 이 상수들, 값만 정해주면 되는데 이거 어떻게 정한다고 했어요? 공리 1번 스테이트 펑션이니까 전체 구간에 대해서 확률 적분하면 1이 될 수 있도록 이 상수들의 값을 우리가 설정해주면 된다. 자, 그럼 몇 개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확률 적분이 1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상수들을 normalization constant라고 한다. 자, 그럼 먼저 v가 0일 때, 자, 지금 v 값에 따라서 스테이트 펑션의 형태가 달라지니까, 그쵸? 당연히 normalization constant들의 값도 v 값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거예요. 다 따로 구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v가 0일 때 스테이트 펑션에 대해서 이 확률 적분을 계산한 결과가 1이 나와야 되니까, 자, 그대로 써주면 돼요. 자, v가 0일 때 스테이트 펑션 그냥 상수였죠. 자, 여기 뒤에 asymptotic solution 붙어 있는데, 자, 이것도 두 번 곱하니까 제곱해주면 되고요. 상수 함수기 때문에 컨주게이트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두 번 곱해주면 된다. 자, 그래서 이걸 적분한 결과가 1이 되도록 하는 이 C0 값을 정해주면 되는 건데, 손으로 계산할 수는 없어요. 여기 exponential 펑션 지수 부분에 그 사이 제곱이기 때문에 인테그랄 테이블 같은 거를 참고를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자, x에 대한 적분인데 지금 변수는 크 사이죠. 근데 앞에서 크 사이가 그냥 어떤 상수 루트 알파 곱하기 x라고 했기 때문에 적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구해보면 C0 값은 파이분의 알파, 여기에 2분의 1승이 된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v가 1일 때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때 뭐만 달라지면 되는 거야? 공리가 달라져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공리는 항상 똑같아. 절대적이야. 뭐만 달라지냐? 스테이트 펑션만 달라집니다. v 값이 달라졌으니까, 그치? 스테이트 펑션도 당연히 달라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v가 1일 때 스테이트 펑션에 대한 이 스테이트 펑션의 그 확률 적분이 1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c 값을 정해주면 되겠다. 자, v가 1일 때 스테이트 펑션 뭐였죠? 저번에는 이게 그냥 상수 함수는 아니니까 제대로 써볼게요. 자, 이런 상수 곱하기 그 사이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그 사이의 제곱 나누기 2. 자, 여기 컨주게이트. 자, 또 똑같이 어떤 상수 그 사이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그 사이 제곱 나누기 2. 자, 이런 1차 함수였습니다. 자, 근데 보니까 다 실수 함수죠, 그렇죠? 컨주게이트 필요 없고요. 자, x에 대한 적분인데 이 변수가 그 사이네. 이것도 문제 없습니다. 그 사이가 루트 알파 x라고 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뭐냐? 이게 1이 된다는 거예요. 공리 1번에 의해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익스포넨셜 펑션의 지수 부분에 변수의 제곱, 그 사이의 제곱이 들어있기 때문에 뭐 손으로 계산을 할 수는 없어요.
인테그랄 테이블 참고해서 값을 찾아보시면 뭐 C1은 얼마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계산을 해주면 결국 아주 작은 이 퀀텀 미케니컬 오실레이터의 스테이트, 뭐 V는 뭐 0일 때, 뭐 1일 때, 2일 때, 제 각각의 스테이트에 대한 스테이트 펑션 psi를 얻을 수 있고요. 자, 보통은 이렇게 표로 정리해 놓고 필요한 걸 찾아 써요. 자, 물론 이 스테이트 펑션을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조금 복잡합니다. 그게 여기 아래 나와 있는 식인데 제가 소개만 해드릴게요. 그냥 그런갑다 하시면 돼요. 자, 여기 앞에 붙어 있는 요 상수 파트 있죠? 자, 이거를 nv라고 하는데 v에 따라서 요 상수들의 이제 값이 달라지니까 이게 이제 v가 들어있죠. 요게 노멀리제이션 컨스탄트의 일반항이에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V값에 대해서 각각의 노멀리제이션 컨스탄트를 다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걸 쭉 나열해놓고 규칙을 찾은 거야. 이게 대단하지 않아? 이거 어떻게 찾았을까? 나는 솔직히 이런 건 도대체 왜 찾는지도 잘 모르겠어. 이게 무슨 필요가 있을까? 뭐 어쨌든 뭐 깔끔하게 식 하나로 딱 표현할 수 있긴 하니까. 자, 여기 보시면 루트 알파 곱하기 x가 있는데 우리가 이 계산 편의를 위해서 이거를 크 사이로 치환했었죠? 자, 이제 원래대로 루트 알파 x라고 되돌린 거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알파 x제곱 나누기 2승. 이게 뭐죠?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어심토틱 솔루션이었죠. x가 굉장히 클 때 솔루션이다. 이 어심토틱 솔루션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 하모닉 오실라이트에 대한 스테이트 펑션을 구할 수 없었을 거야. 이게 수학적인 풀이 과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뭐 물리적인 의미는 당연히 스테이트 펑션보다는 덜 중요하겠지만. 자, 그런데 이런 복잡한 식이 중요하다고? 안 중요해요. 필요하면 어떻게 하면 돼? 우리 선배님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다 계산해 놨어. 우리 테이블에서 찾아 쓰기만 하면 돼.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스테이트 펑션의 의미다. 자, 다들 한번 마음속으로 되새겨 보세요. 자, 표 아래 보면 이 스테이트 펑션 처음 4개를 제가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자, 아래서부터 뭐 psi 0, 자, psi 1, psi 2, psi 3인데 v가 0일 때 스테이트 펑션, 뭐 1일 때 스테이트 펑션, 2일 때 스테이트 펑션, 3일 때 스테이트 펑션,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스테이트 펑션의 의미가 뭐예요? 이 스테이트 펑션 자체로 어떤 물리적인 의미가 있어요? 아니죠? 중요한 건 뭐냐? 이 스테이트 펑션 크기의 제곱이 뭘 뜻한다? 확률 밀도. 그래서 이 스테이트 펑션의 크기의 제곱을 전체 구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1이 나오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보니까 먼저 v가 0일 때 어때요? 이 원자를 연결하는 스프링이 어떤 상태의 확률이 제일 높아요? 여기 보니까 이 x값, 이게 스프링의 길이 변화를 나타내는 변수였죠. 뭐 변이라고 해도 되고. 스프링이 줄어들지도 늘어나지도 않았을 때 길이를 0으로 뒀을 때 스프링의 길이 변화를 나타내는 변수다라고 했는데, 자, 보니까 이 스프링의 길이 변화가 0일 확률이 제일 높더라. 자, 이때 에너지는 앞에서 이런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다고 했는데, 자, 지금 V가 0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2분의 1 H 누가 된다.
자, 지금 그라운드 스테이트 최저 에너지 상태지만 뭐 V가 0보다 작을 수는 없으니까요. 에너지가 0은 아니다.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진동하고 있다는 거야. 에너지를 가지고. 그치? 자, 실제로도 어때요? 자, 지금 이 확률 분포를 보시면 X가 0일 확률이 제일 높긴 하지만 스프링이 원래 길이의 확률이 제일 높긴 하지만 100%는 아니잖아. 그치? 진동하고 있으니까 이 X가 항상 0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안정한 상태지만 그라운드 스테이트지만 진동하고 있다. X가 항상 0은 아니다. 0일 때도 있지만 그리고 0일 확률이 제일 높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다. 정지해 있는 건 아니다. 자, 됐죠? V가 1일 때도 한번 볼까요? 자, 이때는 어때요? 이 스프링의 길이 변화. X가 0일 확률이 0이죠? 다시 말하면 이 스프링이 무조건 늘어나 있거나 줄어들어 있다는 거야. 둘 중에 하나인 거야. 그치? 원래 길이인 상태는 존재하지 않는다. 스프링의 길이 변화가 무조건 존재한다. 자, 그러면 V가 0인 상태에 비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그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비해서 에너지가 커야 되는 거예요? 작아야 되는 거예요? V가 1일 때 이 오실레이터의 에너지와 V가 0일 때 이 오실레이터의 에너지를 비교를 하면 당연히 V가 1일 때 에너지가 더 커야겠죠. 왜? 원래 길이의 확률이 존재하지 않잖아. 무조건 늘어나 있거나 줄어들어 있으니까. 근데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어땠어요? 물론 진동하긴 했지만 원래 길이의 확률이 제일 높았잖아. 단순히 생각했을 때 무조건 늘어나 있거나 줄어들어 있는 쪽이 그래도 원래 길이의 확률이 가장 높은 쪽보다는 에너지가 커야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도 커요? 한번 계산해 볼까? 우리 에너지식 알잖아. 여기서 뭐 하면 돼? V에다가 1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2분의 3 H2가 나오는데 그럼 차이가 얼마나 되냐? 아까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의 에너지가 2분의 1 H2라고 했죠? 자, 그래서 그냥 H2가 된다. 요만큼 더 크다는 거야.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에 원래 길이의 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듯하죠, 여러분. 확률이라고 해서 뭐 굉장히 추상적이고 약간 뭐 뜬구름 잡는 그런 소리가 같았는데 뭐 실제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꽤 그럴듯해. 논리적으로 잘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스테이트 펑션도 제대로 잘 구한 것 같고요. 자,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그샘플 4.5번. 자, 이 하모닉 오실레이터에 대해서 평균 변이, 그 다음 평균 모멘텀을 구해보라고 했어요. 자, 먼저 평균 변이가 어떻게 되냐. 스프링의 길이가 이제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얼마나 변했냐 라는 건데, 자, 이거 식으로 풀었으면 어떻게 되죠? 평균값 어떻게 구해? 샌드위치 노테이션. 뭐 이런 변이, 위치에 해당하는 오퍼레이터를 스테이트 펑션 사이에 끼워가지고 확률 적분해준다. 자, 이러면 이제 이 위치에 대한 뭐 또는 변이에 대한 평균값을 구할 수 있는 건데, 자, 실제로 풀기 전에 결과 예상 먼저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얼마 나올까? 그냥 찍어봐. 느낌도 좋아. 왠지 얼마 나올 것 같아요? 0 나올 것 같지 않아? 자신은 없어. 왜 0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스프링이 좌우로 이렇게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는 거니까 이게 평균 치면 대충 원래 길이를 유지하지 않을까요? 자,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자, 앞에서 우리가 V가 뭐 0, 2, 4 같은 짝수일 때는
이 스테이트 펑션이 even 펑션이라고 했고요. v가 뭐 1, 3, 5 같은 홀수일 때는 스테이트 펑션이 odd 펑션이라고 했어요. 자, 이걸 이용해서 v가 짝수일 때는 스테이트 펑션이 even 펑션이니까 자, 요렇게 두고요. 자, 앞에서 뭐 탭을 보시면 이 스테이트 펑션이 다 실수 함수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컨주게이트 필요 없고요. 뭐 그냥 다항식이니까, 그치? 자, 그럼 x 남고 여기 even 펑션이랑 even 펑션에 곱이 되는데, 여러분 even 펑션에다가 even 펑션 곱하면 뭐예요? 뭐 예를 들어서 x제곱에다가 x제곱 곱하면 어떻게 돼? x 4제곱이니까 또 똑같이 even 펑션 나오죠? 뭐 뭔지 모르겠지만 사실 복잡해서 쓰고 싶지도 않아. even 펑션에다가 even 펑션 곱했으니까 또 다른 뭔가 even 펑션이 나올 거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이 x 전체 구간에 대해서 요 x라는 함수는 무슨 함수예요? 이 원점 지나가니까 odd 펑션이잖아, 그치? 원점 대칭인 함수란 말이야. odd 펑션에 even 펑션이 곱해져 있네. x에다가 뭐 대표적인 even 펑션 x 제곱 한번 곱해보세요. 뭐 돼? odd 펑션 되죠. 자, 그래서 x 곱하기 어떤 even 펑션이 결국 또 다른 어떤 odd 펑션이 되고요. 자, 이런 odd 펑션을 원점 대칭의 함수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다 적분하면 얼마 나와? 0이지, 그치? 계산할 것도 없다. 자, v가 홀수일 때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때는 스테이트 펑션이 odd 펑션이라고 했고요. 자, 식은 똑같아. 샌드위치 노테이션.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자, 그럼 x에 어떤 odd 펑션 곱하기 odd 펑션 하면 되는 건데, 여러분 odd 펑션에다가 odd 펑션 곱하면 뭐 나와요? 뭐 x 세제곱 같은 거 두 번 곱해봐. 뭐 나와? x 6제곱. 그래서 even 펑션이 되죠. 뭐 뭔지 몰라. 쓰고 싶지도 않아. 너무 복잡해서. 뭐 어쨌든 odd 펑션에다가 odd 펑션 곱했으니까 even 펑션이 될 거다. 자, 근데 이 x는 무슨 펑션이라고? odd 펑션. 자, 그래서 지금 odd 펑션 곱하기 even 펑션 꼴이 되는데, 이러면 뭐가 나온다? 어떤 odd 펑션이 나올 거다. 자, 이런 odd 펑션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얼마다? 0이다. 자, 그래서 결국 스프링 길이 변화, 요 변이의 평균값 계산하면 얼마다? 0이다. 평균적으로는 어떻다? 원래 길이를 유지한다. 그럴듯하죠? 스프링의 성질을 생각해보면 사실 맞는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평균 모멘텀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모멘텀은 어떻게 계산하냐? 똑같지 뭐. 샌드위치 노테이션. 자, 모멘텀 오퍼레이터를 스테이트 펑션 사이에 끼워서 계산해 준 다음에 이거를 전체 공간에 대해서 확률 적분해 주면 된다. 자, 네. 모멘텀 오퍼레이터는 변이 오퍼레이터랑은 다르게 조금 복잡하죠. 이런 미분 오퍼레이터다. 자, 상수 밖으로 빼주면 대충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것도 v가 짝수일 때, 뭐 다시 말하면 스테이트 펑션이 even 펑션일 때, 자, 요때와 v가 홀수일 때 이 스테이트 펑션이 odd 펑션일 때로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먼저 even 펑션일 때, 자, 그대로 미분 요거 계산하면 되는 건데,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실수 함수기 때문에 컨주게이트 필요 없고요. 그래서 앞에 건 그대로. 자, 이 뒷부분이 문제인데, even 펑션을 x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x제곱 같은 이런 even 펑션을 x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면 뭐가 돼? 뭐 2x 이런 식으로 되죠? 자, even 펑션 한번 미분하면
차수가 하나씩 줄어들면서 어떤 함수가 되는 거야? add 펑션이 된다. 자, 이것도 정확하게 뭐가 나오는지는 잘 몰라. 너 복잡해서 쓰기도 싫어. 하지만 중요한 건 뭐야? even 펑션을 한 번 미분했기 때문에 add 펑션이 된다. 자, 결국 어떤 add 펑션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는 꼴이 돼서 이 값 뭐 나온다? 0 나온다. 그리고 사실 이 뒤에 있는 이 적분 있죠? 이 적분이 0이 나와야만 해. 왜? 앞에 허수가 있잖아요. 우리 지금 모멘텀의 평균값 구하는데 모멘텀의 평균값이 허수가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어떻게 모멘텀이라는 실존하는 물리량의 평균값이 허수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이게 모멘텀이 허수가 나오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뭐밖에 없어? 뒤에 있는 이 적분 텀이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도 계산해보면 0이 나오는 겁니다. 뭔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짜여 있다는 느낌이 들죠. 다 말이 돼. 따지고 보면. 자, 그럼 두 번째 v가 홀수일 때 스테이트 펑션이 add 펑션일 때 똑같이 계산해보면,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실수함수니까 컨주게이트 필요 없고요. 자, 이게 문제인데, 자, 여러분 even 펑션 한번 미분하면 뭐 된다고? add 펑션. add 펑션 한번 미분하면 뭐 되겠어? even 펑션. 그치?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even 펑션이 될 거다. 자, 이거 두 개 곱하면 뭐예요? 어떤? add 펑션이 나오겠죠, 그쵸?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뭐 나오겠어요? 어쩌고저쩌고 하면 0 나오겠죠, 그쵸? 아, 여기 상수가 빠졌네. 뭐 중요하진 않지만. 자, 그래서 결국 모멘텀 평균 내면 얼마다? 0이다. 이게 무슨 소리야? 모멘텀이 0이다. 여러분, 모멘텀이 나타내는 게 뭐예요? 그 물체가 얼마나 움직이는지, 그 움직임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 모멘텀이라고 했죠. 자, 근데 모멘텀이 0이니까 이 물체가 움직인다는 거야?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야?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가만히 정지해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움직이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 평균적으로는 움직이지 않는다? 자, 지금 이게 스프링에 매달려 있는 거니까, 자, 이 스프링에 매달리는 물체가 취할 수 있는 움직임은 둘 중에 하나예요.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그치? 자, 스프링이 원래 길이보다 늘어날 때, 이 스프링 양 끝에 매달리는 물체들이 어떻게 움직여요? 하나는 왼쪽으로, 하나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지, 그치? 왼쪽에 있는 물체의 속도 방향은 마이너스, 오른쪽에 있는 물체의 속도 방향은 플러스일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원래 길이보다 줄어들 때, 왼쪽에 있는 물체는 오른쪽으로 움직일 거고 오른쪽에 있는 물체는 왼쪽으로 움직일 텐데, 자, 그럼 왼쪽에 있는 물체의 속도 방향은 플러스, 오른쪽에 있는 물체의 속도 방향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한번 보세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평균 내면 뭐 나오겠어? 0 나오겠지, 그치? 속도 부호가 항상 반대일 수밖에 없다. 지금 스프링 양 끝에 물체가 매달려 있고 스프링이 뭐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멘텀 평균을 내면 0이 나온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원래 길이를 유지한다나 모멘텀 평균 내면 0이다. 안 움직인다. 이거나 사실상 똑같은 의미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진동하는 디아토믹 몰레큘, 이 하모닉 오실레이터에 대한 슈레딩거 이퀘이션 한번 쭉 풀어봤습니다. 어땠어요? 굉장히 길고 복잡했죠, 그쵸? 이거를 거의 3시간 동안 했어,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건 뭐냐? 기억해둬야 될 건 뭐냐? 세세한 계산, 뭐 미분, 적분 이런 게 아니라 이 흐름을 파악하셔야 돼요. 이 풀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자, 그게 어떤 과정이냐? 자, 우리 제일 먼저 뭐 했죠? 이 오실레이터 모델에 대한
슈레딩거 이퀘이션 세웠고요. 그치? 이게 제일 중요해. 자, 이렇게 세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 수 있는 형태로 정리했어요. 그치? 변형했어. 뭐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었는데 우리가 3D 파티클 이너 박스 했을 때 써먹었던 뭐 변수 분리나 자 하모닉 오실레이터 여기서는 이 변수 분리가 먹히지 않았죠. 그래서 어심토틱 솔루션이라는 또 이런 테크닉을 이용을 했습니다. 뭐 이 밖에도 뭐 다른 방법도 있을 거야. 여러분들이 배우진 않았지만. 자, 그런 다음 이렇게 정리한 다음 우리가 그냥 바로 보고 풀 수 있는 부분은 일단 풀었어요. 뭐 예를 들면 이 오실레이터 모델에서는 어심토틱 솔루션을 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일단 어심토틱 솔루션은 구했어요. 그치? 자, 그러면 이 답이 없는 부분이 남게 되는데 이 답이 없는 부분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어요? 솔루션을. 아니 답이 없는데 답을 구하긴 해야 되거든. 자, 이럴 때 쓸 수 있는 방법 뭐밖에 없다? 파워 시리즈 메소드. 우리 수학 실력이 부족해서 정확한 솔루션을 구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무한차수 다항식의 개수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자. 그러니까 때려 맞추자는 거야. 이거 대입해가지고 이 적절한 개수값을 정해주면 우리가 정확한 솔루션은 구할 수 없을지라도 대략적인 솔루션의 형태 정도는 알아낼 수 있지 않겠냐.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파워 시리즈 메소드를 적용을 한다. 자, 이거 계산은 복잡했지만 방법 자체는 단순했죠.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이런 무한차수 다항식이 어떤 이퀘이션에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니까 이거 대입하고 정리했어요. 자, 이거 대입하고 정리하면 뭐 나와? 점화식 나오죠. 뭐 점화식 하니까 뭐 굉장히 뭐 어려워 볼 수 있는데 뭐 좀 멋있어 볼 수 있는데 별거 아니야. 이게 뭐예요? 개수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는 거야. 이 오실레이터 모델에서는 뭐 이런 관계식이 나왔어요. n 플러스 두 번째 항과 n번째 항 사이의 관계식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점화식이 나오는 게 당연하기도 해. 왜? 우리 지금 뭐 구하고 싶은 거야? 파워 시리즈 메소드에서 이런 파워 시리즈의 개수를 구하고 싶은 거거든. 그러니까 대입해서 정리하면 당연히 이런 개수에 대한 관계식, 점화식이 나와야지. 그치? 그래서 이 관계는 어떤 상수들에 의해서 결정이 됐냐? 뭐 n이나 에너지나 뭐 플랑크 컨스탄트도 있었고요. 그치?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 자, 그다음 점화식 구했으니까 이 점화식 풀면 되죠, 그쵸? 점화식 풀어서 뭐 구하면 우리가 솔루션 알아낼 수 있는 거야. 여기서 일반항을 구하면 솔루션 알아낼 수 있는 거야. 왜? 지금 개수 구한 게 목적이니까, 그치? 자, 근데 점화식 푸는 거는 뭐만 있으면 되냐면 여러분들한테 시간과 근성만 있으면 됩니다. 그냥 노가다야. 항 쫙 써놓고 규칙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근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냥 풀었다고 쳤죠? 몇 개 해보고 말았죠, 그쵸? 자, 근데 대충 풀어봤더니 어땠어요? 한 번에 잘 됐어? 아니지. 문제가 생겼어. 아, 기껏 구해놨더니 이런 개수를 갖는 스테이트 펑션이 어떻게 되더라? 발산해버리더라. 여러분, 스테이트 펑션이 발산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 왜? 적분했을 때 1이 돼야 되거든. 확률이거든. 어떻게 확률이 1보다 클 수 있어요? 발산할 수 있어요. 그치? 어떡하죠? 이거 식이 틀린 걸까? 그럴 리가 없지. 왜? 아, 식은 슈레딩거 이퀘이션 나온 건데 여러분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틀렸겠어? 그럼 뭐가 문제일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했어요? 야, 이거 무한대까지 더하니까 그런 거다. 무한대까지 더하지 말고 v까지만 더해라. 한 개수가 너무 많다. 솔루션을 요렇게 두자.
자, 이거 개수로 따지면 무슨 뜻이에요? A0부터 AV까지는 뭔가 값이 있다는 거야. 하지만 V 플러스 한 번째 항, V 플러스 두 번째 항, 이런 친구들은 다 뭐다? 0이다. 자, 그래서 결국 스테트 펑션을 발산하지 않게 만들기 위한 이런 접근이 뭐랑 연결이 됐어요? 그 위에 있는 점화식에다가 V 한번 넣어볼까? 자, N 대신 V. 자, 여기도 N 대신 V. 뭐 에너지 같은 거 있을 거고, 여기도 N 대신 V. 자, 이렇게 보면 어때요? V 플러스 두 번째 항은 무조건 뭐야? 0이라고 했어. 존재하면 안 돼. 왜? 스테이트 펑션이 발산하면 안 되니까. 자, V 번째 항은 아마 0이 아닐 거예요. 어쨌든 솔루션이 존재하긴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결국 V 플러스 두 번째 항은 0인데 V 번째 항은 0이 아니야. 뭐가 0일 수밖에 없어? 이 V와 에너지에 대한 이 관계식이 0일 수밖에 없다. 자, 결국 이거 정리하면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에너지를 구할 수 있는 건데, 자, 요 식이 V와 에너지에 대한 식이니까 결국 정리하면 에너지는 뭐에 대한 식이 되는 거야? V에 대한 식이 되는 거다. 근데 V가 뭐죠? 요런 정수죠? 결국 에너지는 뭐다? 수열이다. 어떻게 돼 있다? 퀀타이즈 돼 있다. 연속하지 않다는 거야. 에너지는 함수가 아니에요. 수열입니다. 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자, 마지막. 이제 뭐 남았어? 스테이트 펑션. 이제 마저 구해야 되죠, 그쵸? 자, 원래 점화식에다가 요거. 자, 지금 에너지 구했으니까 요 에너지 자리에다가 이제 V 어쩌고 요 식을 대입을 하는 거지. 그런 다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열심히 풀어가지고 근성과 시간만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이제 정리를 하면 이 개수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고요. 자, 일반항 구했으면 끝났지. 우리가 솔루션을 이런 형태의 다항식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이 다항식에서 이 다항식의 개수를 다 구했어요. 이 개수에 대한 일반항을 구했어. 그럼 뭐 솔루션 구한 거지, 그치? 자, 여기서 우리 스테이트 펑션을 구할 수 있다. 자, 이거를 표로 정리해 놓고 찾아서 쓴다고 했는데 그 표 보시면 항상 어떤 텀이 있겠어? 이런 다항식 텀이 있을 거예요. 뭐 1차, 뭐 2차, 뭐 3차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게 가면 갈수록 계산이 훨씬 복잡해지거든요. 이게 파티클 인어 박스 빼면 제일 간단한 문제야. 오실레이터 모델이. 한번 내가 손으로 계산을 해보고 싶어도 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가요. 시간과 근성을 가지고 이제 풀 수 없는 정도까지 가, 정말. 자, 그래서 더더욱 뭐가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을 파악해 두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계산을 해보기에는 너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자, 이거 명심해 두시고.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회전하는 디아토믹 몰레큘의 특성을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한번 분석해 볼 텐데, 로테이팅 디아토믹 몰레큘.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다짜고짜 슈레딩거 이퀘이션 세워봐 하면 여러분 세울 수 있겠어? 안 되겠지? 우리가 뭔가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 자, 이 모델이 바로 리지드 로테이터. 이 리지드가 딱딱한 뭐 그런 뜻이죠. 딱딱한 로테이터니까 회전체, 뭐 회전자다. 자, 이런 뜻인데, 자, 이 딱딱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조금 멋있게 표현하면, 자, 디아토믹 몰레큘이니까 양쪽 막대 끝에 지금 서로 다른 원자, 뭐 같은 원자일 수도 있고, 이제 M1과 M2가 매달려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건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자, 이 M1과 M2 사이
두 원자 사이 거리가 변하지 않는다. 항상 일정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실제 분자라면 뭐 회전하면서 동시에 진동도 할 거고 또 회전하는 과정에서 뭐 M1과 M2 사이 거리가 뭐 조금 멀어진다든지 뭐 아니면 결합이 좀 휘어진다든지 이런 걸 밴딩이라고 하는데 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 지금 우리는 이런 복잡한 상황들을 딱딱하다. 이거 한마디로 전부 배제하고요. 분자의 회전 운동에만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M1과 M2 사이 거리는 변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이 딱딱한 회전자 리지드 로테이터라는 모델을 분석을 해가지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셋업하면 된다. 세우면 된다. 일단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세워야 그걸 뭐 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그치? 자, 여기 M1, M2가 요 무게 중심을 축으로 이걸 CM이라고 하죠. 뭐 질량 중심이라고 해도 되고요. 똑같은 말이야. 자, 뱅글뱅글 돌고 있는데 이 누라는 프리퀀시로 돌고 있다고 합시다. 이 로테이션 프리퀀시는 자, 이게 초당 몇 바퀴 회전하는지 나타내는 값이에요. 단위는 뭐가 되겠어? 초당 몇 바퀴. 그러니까 자, 바퀴에 해당하는 사이클 퍼 세크가 될 거다. 로테이션 프리퀀시다. 왜 회전도 빈도라고 할 수 있잖아? 뭐 1초당 회전 빈도가 얼마나 되는지 나타내는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이만큼의 속도로 회전하고 있는 거야. 이 로테이션 프리퀀시가 크면 빨리 회전하는 거고 작으면 천천히 회전하는 거고. 자, 이때 M1, M2의 속력 V1과 V2는 어떻게 될까? 이 M1이 움직이는 속도와 M2가 움직이는 속도는 어떻게 될까? 이 로테이션 프리퀀시는 얘네들이 1초당 몇 바퀴 도는지를 나타내는 값이지 이게 속도를 나타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건 속도야. 미터 퍼 세크 물리에서 쓰는. 뭐 그래야 에너지도 구하고 뭐 운동량도 구하고 할 거 아니야? 자, V1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M1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회전 중심 뭐 또는 무게 중심에서 R1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요 길이가 그쵸? 한 바퀴 거리가 얼마겠어요? M1 입장에서는 2파이 R1이겠지, 그치? 그냥 원주 길이.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했냐면 이 물체들이 1초당 이 누 바퀴 회전한다고 했어요. 자, M1이든 M2든 1초당 누 바퀴 회전하는 거야. 그치? 프리퀀시만큼 회전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때 M1의 속력 어떻게 돼요? V1 구해보면 뭐에다 뭐 하면 돼? 자, 한 바퀴의 길이 자, 요 단위가 미터 퍼 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한 바퀴당 길이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1초에 몇 바퀴 도는지 요거를 곱해주면 바퀴 없어지고 뭐만 남아? 미터 퍼 세컨만 남죠. 자, 그래서 2파이 R1. 자, 한 바퀴 길이에다가 1초당 몇 바퀴 도는지 이 프리퀀시를 곱해주면 이 M1의 속력을 구할 수 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2파이랑 요 프리퀀시랑 요거 두 개 곱하면 뭐 나와요? 한번 곱해볼까? 자, 2파이는 여러분 이거 단위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선생님 2파이의 단위가 어디 있어요? 할 수도 있겠지만 레디안으로 치면 2파이는 한 바퀴의 각도 아니야? 그치? 360도.
자, 로테이셔널 프리퀀시의 단위 뭐라고? 1초에 몇 바퀴 회전하는지. 자, 그럼 여기서도 요 사이클 지워지고 2파이 곱하기 누가 레디안 퍼 세크가 되네요. 이거 뭐야? 1초당 몇 도 회전하는지.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앵귤러 스피드라고 하죠. 각속도. 자, 그래서 결국 요거는 어떻게 쓸 수 있다? R1 곱하기 오메가. 자, 요렇게 표현할 수 있다. 자, V1 했으니까 V2도 한번 해볼게요. V2 똑같습니다. 자, M2 입장에서 한 바퀴가 어떻게 되는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된다. 자, 근데 회전 중심 또는 이 무게 중심에서 R2만큼 떨어져 있다고 했으니까 M2 입장에서 한 바퀴는 2파이 R2고요. 자, 그다음에 M2도 마찬가지로 이 막대기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치? 1초당 이 프리퀀시만큼 회전한다는 건 똑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 V2 계산해 보면 뭐 다른 거 있어? 없지. 뭐만 뭘로 바꿔주면 돼. 자, 여기서는 이 한 바퀴가 2파이 R1이었는데 M2는 한 바퀴가 2파이 R2래잖아. 그래서 요것만 이렇게 2파이 R2로 바꿔주면 된다. 자, 그러고 보니까 또 여기 2파이랑 프리퀀시 곱해져 있죠? 자, 곱하면 뭐 된다고? 앵귤러 스피드. 자, 그래서 V2의 속력은 R2 곱하기 앵귤러 스피드가 된다. 자, M1의 앵귤러 스피드나 M2의 앵귤러 스피드나 같은 거 맞죠? 왜? 딱딱한 막대에 딱 고정이 돼서 둘이 같이 돌고 있으니까 1초당 돌아가는 각도는 똑같을 거야. 하지만 속력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잖아. 회전 중심에서 가까우면 좀 천천히 움직일 거고 회전 중심에서 멀면 좀 빨리 움직일 거고, 그치? 내가 여기 서 있다고 했을 때 M2에 맞는 게 아프겠어? M1에 맞는 게 아프겠어? 뭐 둘이 질량이 비슷하다고 치면 당연히 M1에 맞는 게 아프겠지. 딱 봐도 아플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M1의 속력이 더 빠르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속력 구했으니까 먼저 제일 만만한 거, 요 키네틱 에너지 한번 구해볼까요? 이 시스템의 키네틱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 키네틱 에너지 뭐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2분의 1 M1 V1 제곱 더하기 2분의 1 M2 V2 제곱이다. 무시가 두 개 있으니까 뭐 막대 질량 같은 거는 안 알려줬으니까 뭐 무시해도 상관없나 봐요. 우리 보통 그런 거 무시하잖아, 그치? 자, 그래서 M1의 키네틱 에너지랑 M2의 키네틱 에너지 이거 더해주면 이 시스템 전체 키네틱 에너지가 나오는 건데, 자,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V1이 R1 오메가 V2가 R2 오메가 라고 했어요. 이거 정리해주면 M1 R1 제곱 더하기 M2 R2 제곱의 오메가 제곱이다. 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 우리 앞에서 그 앵귤러 모멘텀 다시 복습할 때 나왔었죠. 모멘트 오브 이너셔다. 질량의 회전 운동 버전이다. 자, 그래서 키네틱 에너지는 어떻게 쓸 수 있다?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 왜 이런 모멘트 오브 이너셔라는 물리량을 정의해서 사용을 한다고 했어? 그냥 이렇게 쓰고 싶어서. 직선 운동하는 물체의 키네틱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잖아, 그치? 자, 회전 운동하는 물체의 키네틱 에너지는 2분의 1 뭐 어떤 복잡한 거 곱하기 회전 운동의 그 속도에 해당하는 각속도의 제곱인데, 아니 그러면 요거랑 이제 짝을 좀 맞춰주려면 이 앞에 복잡한 부분이 어떤 질량 형태로 정의가 되면 깔끔하잖아. 직선 운동하는 물체의 키네틱 에너지는 2분의 1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이야. 회전 운동하는 물체의 키네틱 에너지는 2분의 1 질량의 회전 운동 버전 곱하기
속도의 회전운동 버전의 제곱이야.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깔끔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라는 물리량을 정의를 한 거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야? 중요하지 않은 거야? 안 중요한 거야. 그냥 그런 것 같다 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다가 이 무게 중심에 뭐 또는 이제 질량 중심 정의 M1 R1이 M2 R2랑 같다. 요게 이제 무게 중심 구하는 방법이거든요. 자, 여기다가 대입하고 정리하면 이것도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2분의 1) M1 M2 나누기 M1 더하기 M2 R1 더하기 R2 전체 되고 오메가의 제곱이다. 자, 여기 앞에 있는 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 이거 뭐죠? 리듀스드 매스죠, 그쵸? 약간 질량 평균 느낌. 자, 여기 R1 더하기 R2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R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M1, M2 사이의 거리. 자, 그래서 결국 요거를 이렇게 다르게 2분의 1 미 곱하기 R 제곱 오메가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근데 이거 2분의 1 뮤에 R 곱하기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되잖아. 여러분 R 곱하기 오메가 하면 뭐 나온다고? 속력이라고 했어. 자, 그래서 2분의 1 뮤 V 제곱이 된다. 자, 결국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M1과 M2가 R만큼 떨어져서 이 무게중심을 축으로 각각 속력 V1, V2로 회전운동하는 상황은 뭐랑 같다는 거야? 질량이 뮤인 물체가 회전축에서 R만큼 떨어진 곳에서 속력 V로 회전운동하는 상황과 같다는 거야. 자, 이런 물체 키네틱 에너지 구해보면 뭐 나오겠어요? 2분의 1 뮤 V 제곱 나올 거 아니야. 어때? 이거나 우리가 아래서 구한 키네틱 에너지나 똑같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물리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 복잡한 이체 문제를 M1, M2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리듀스드 매스, 뮤에 대한 일체 문제로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두 개 세워야 돼. 왜? 물체가 두 개니까 M1, M2. 그런데 이거를 하나로 줄였다. 슈레딩거 이퀘이션 한 개만 세우면 된다. 질량 대신 뭐 쓰면 되는 거야? 리듀스드 매스 쓰면 되는 거야. 자, 키네틱 에너지 했으니까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 시스템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존재할까요? 그럼 일단 포텐셜 에너지가 뭔지 알아야겠지? 여러분, 포텐셜 에너지가 뭐예요? 위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에너지를 또는 변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지. 그치?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에너지.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에너지는 왜 포텐셜 에너지예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위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에너지잖아. 높이 있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더 크다. 그치? 왜 높이 있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더 커요? 혹시 떨어졌어. 내가 맞았을 때 나를 아프게 할 가능성이 더 크잖아. 그치? 더 아프잖아. 높이 있는 물체가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물론 지금 당장 그 물체가 떨어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딱 느끼기는 힘들어요. 뭐 높은 곳에 매달리는 물체가 지금 당장 나를 아프게 하는 건 아니잖아. 하지만 어떤 가능성이 있는 거야? 나를
아프게 할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무슨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거고요. 포텐셜이 뭐 잠재, 뭐 가능성 이런 뜻이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포텐셜 에너지는 위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에너지인데, 자 그러면 이 시스템에 위치가 달라졌을 때 뭔가 변하는 게 있으면 포텐셜 에너지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요. 높이가 달라지면 그래비테이션의 포텐셜 에너지가 달라지잖아, 그렇지? 자, 이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뭐 x가 0인 곳을 축으로 회전하는, 아까 이렇게 일체 문제로 단순화 시킬 수 있다고 했으니까, 자 이런 경우와 x가 10인 지점을 회전축으로 회전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했을 때, 자 지금 회전축 위치만 다르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뭐 떨어진 거리, 뭐 질량, 회전 속도 이런 거 어때요? 회전 운동이라는 요 운동 측면에서 뭔가 차이가 있어요? 없지? 아니 뭐 축이 어딘지가 알 게 뭐야. 어떻게 회전하는지가 중요하지. 자 따라서 회전축의 위치만 다를 때는 사실 이 물체가 어떻게 회전하는지 이 회전 운동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더라. 자, 위치 측면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대.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 얼마야? 0이야. 너무 좋아. 여러분 정말 기뻐해야 돼요. 왜? 우리 앞에서 하모닉 오실레이터 풀기 어려웠잖아. 왜 어려웠어? 포텐셜 에너지가 있었거든. 이게 0이 아니었거든. 스프링이라 가지고 이게 뭐 2분의 1, 뭐 kx 제곱 이렇게 정의가 됐거든. 아, 근데 이번에는 포텐셜 에너지가 없대요. 자, 에너지 두 개 다 했고요. 마지막으로 모멘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지금 이게 이런 상황이라고 했거든. 어떤 축을 기준으로 r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질량이 뮤인 물체가 속력 v로 회전하고 있는. 자, 그럼 먼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리니어 모멘텀, 그냥 모멘텀이죠? 한번 계산해 볼게요. 모멘텀 어떻게 계산해? 질량 곱하기 속도잖아. 자, 질량 뮤고 뭐 속도 v라고 하니까 그냥 뮤 곱하기 v다. 자, 근데 이거는 지금 회전 운동이잖아요. 이런 리니어 모멘텀이 쓸모가 있겠어, 없겠어? 별로 없습니다. 복잡해. 쓰기가 불편해. 뭘 생각해 줘야 된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앵귤러 모멘텀을 생각해 줘야 된다. 자, 앵귤러 모멘텀의 정의가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저기 앞에서 풀어봤었죠? 챕터 3의 example 3.4. 뭐 그때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이 앵귤러 모멘텀의 고전 물리적인 의미가 중요한 상황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회전 운동에서는 물체가 회전축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 다음에 회전축의 방향과 물체의 운동 방향 사이의 각도, 이런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앞에서 모멘텀이 그냥 질량 곱하기 속도라고 했으니까 묘 곱하기, 자 속도 벡터로 만들어주고 제 계산하면 되는데, 요 크로스 프로덕트가 벡터 연산이잖아요. 그럼 일단 뭐가 중요하겠어? 방향이 중요하겠지. 자, 방향 보니까 지금 그림에서 회전축에서 요 물체를 향하는 방향은 오른쪽이고요. 요 V 방향은 이게 회전 운동이니까 이렇게 그 회전 경로, 원주 있죠? 원주에 대해서 접선 방향일 거다. 다시 말하면 이 반지름 방향에 대해서 수직할 거다. 그리고 위에서 보면 어떻게 돼 있다는 거야? 자, 이게 R 방향이고 이게 V 방향이라는 거야. 자, 이게 수직하다는 거야. 자, 그러면 크로스 프로덕트 크기 먼저 계산하면 R 곱하기 뮤 곱하기 V 곱하기 제가 사인 90도 수직하다고 했으니까 자, 근데 1이죠? 그래서 R 곱하기 뮤 곱하기 V가 되고요. 방향 어떻게 돼요? 방향 어떻게
알아낼 수 있어. 뭐 쓰면 돼? 오른손. 자, 요거를 이렇게 좀 예쁘게 다시 정리를 한 다음에 벡터는 시작 지점 바꿔도 상관없잖아. R 벡터에서 V 벡터 방향으로 오른손을 이렇게 감싸쥐었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 어디 가리켜? 화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을 가리키죠. 자, 그래서 이 시스템의 앵귤러 모멘텀은 크기는 R 곱하기 U 곱하기 V고요. 방향은 화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다. 자, 이 앵귤러 모멘텀 방향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회전 방향을 나타낸다고 했어. 우리 오른손 엄지를 앵귤러 모멘텀 방향으로 뒀을 때 이 물체가 어떻게 회전하고 있는 거다? 나머지 손가락을 감싸지는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얼음손 온지 지금 이 화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두고 나머지 손가락을 감싸줘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설정했던 이 물체의 회전 방향이랑 똑같이 나오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물리적인 의미가 있는 방향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추상적인 방향이야. 이 화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먼 개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회전 방향을 표현하기 위해서 수학적으로 정의한 방향이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자, 그럼 풀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R이 R1 더하기 R2였죠? 그 다음 리듀스드 매스 뮤는 M1 M2 나누기 M1 더하기 M2였고요. 자, 그다음 V는 뭐였어요? 이게 R 곱하기 오메가였죠? 근데 R이 R1 더하기 R2라고 했으니까 자, 결국 정리하면 M1 더하기 M2분의 M1 M2 R1 더하기 R2 제곱 오메가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질량 중심의 정의 M1 R1 M2 R2 자, 이거를 대입하면 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 앞에서 안 했는데. 자, 일단 이거 전개하고요. 이 분자랑 곱해. 자, 분자만 쓸 거야. M1 M2 자, 처음에 R1 제곱 있겠죠? 더하기 2 M1 M2 그 다음에 R1 R2 더하기 다시 또 M1 M2 R2 제곱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근데 여기 보면 M1이랑 R1 이게 뭐랑 같다고? M2 R2랑 같아요. 여기 M2랑 R2 한 개 요게 M1 R1이랑 같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항은 M2의 제곱 R1 R2가 되고요. 자, 두 번째 항은 가만히 냅두고 세 번째 항은 M1의 제곱 R1 R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R1 R2가 공통이고요. R1 R2 묶어내면 뭐만 남아? M2의 제곱 더하기 2M1 M2 더하기 M1 제곱인데 여러분 이거 암산으로 순식간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M1 더하기 M2의 제곱이다. 자, 그래서 분자가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 분모에 뭐가 있어? M1 더하기 M2가 있잖아.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R1 R2 곱하기 M1 더하기 M2가 나오는데, 아니 선생님 이게 뭐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R1 R2 M1 더하기 R1 R2 M2 이렇게 쓰고 R1 M1 하면 뭐라고? R2 M2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첫 번째는 M2 R2의 제곱이 되겠네. 자, 그 다음 여기 R2 M2 있는데 여러분 R2 M2가 뭐랑 같다고? M1 R1이랑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M1 R1 제곱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 요게
M1 R1 제곱 더하기 M2 R2 제곱 곱하기 각속도 오메가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뭐라고? M1 R1 제곱 더하기 M2 R2 제곱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라고 했잖아. 질량의 회전 운동 버전. 자, 그래서 결국 이 앵귤러 모멘텀 어떻게 된다? I 곱하기 오메가다. 질량의 회전 운동 버전 곱하기 속도의 회전 운동 버전이다. 어때요? 이렇게 쓰니까 그냥 모멘텀이랑 대충 짝이 맞죠? 그냥 모멘텀이 뭔데? 물체의 질량 곱하기 속도야. 앵귤러 모멘텀은 물체의 질량의 회전 운동 버전 곱하기 물체의 속도의 회전 운동 버전.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곱하기 각속도다. 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회전 운동에서는 질량 대신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쓰면 되고요. 운동량 대신 속도 대신 각속도 쓰면 되고요. 운동량 대신 앵귤러 모멘텀 쓰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이 정도면 모델 분석은 다 된 것 같고요. 자, 이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세워보면 되는 건데, 자, 지금 여러분 이게 직선 운동이 아니잖아. 회전 운동이잖아. 회전 운동이니까 이게 2차원 운동이거든요. 평면상에서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 결국 2D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필요하다. 이 물체의 위치를 우리가 x라는 좌표 하나만으로는 표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x, y에 대한 식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치? 자,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뭐 결정해주면 돼? 질량, 뭐 포텐셜, 그치? 자, 질량 어떻게 하면 돼? 앞에서 이 2채 문제를 1채 문제로 줄일 때 질량을 어떻게 처리했어요? 리듀스드 매스로 바꿔서 처리해줬죠, 그쵸? 자, 이렇게 안 할 거면 어떻게 하면 돼? 슈레딩거 이퀘이션 2개 쓰면 돼. M1에 대해서 1개, M2에 대해서 1개. 그렇게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 질량을 리듀스드 매스로 치환하면 된다. 자, 네, 포텐셜 얼마라고 했어요? 이런 회전 운동 시스템에서 포텐셜 있다 없다? 없다. 0이다. 자, 그래서 2 뮤 h바 제곱. 자, 라플라시안 스테이트 펑션이 에너지 곱하기 스테이트 펑션이 된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 포텐셜이 없기 때문에 해밀토니안이 뭐랑 같다? 키네틱 에너지 오퍼레이터랑 같다. 그래서 얼핏 보면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데, 자, 그러면 이 지금 2D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2D 라플라시안을 x, y 이렇게 두고 풀면 될까요? 마치 2D 파티클 이너박스 문제 푸는 것처럼. 여러분, 회전하는 물체의 위치를 x, y라는 좌표축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을까? 없어요. 일반적인 x, y 좌표축으로는 이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복잡해. 사실 불가능해. 자, 그래서 이 회전 운동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좌표축이 필요한데, 그런 좌표축이 뭐라고 했죠? 스페리컬 코디네이트. 자, 스페리컬 코디네이트가 뭐였냐? 물체의 위치를 r, 세타, 파이 이렇게 표현하는 좌표축이라고 했어요. 회전 중심에서 떨어진 거리, 그 다음에 회전한 각도, 세타는 뭐 북극을 기준으로 한 각도, 뭐 파이는 뭐 적도를 기준으로 한 각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펜딕스 H를 참고하시면 이 회전 반경 R이 일정한 경우에, 지금 일정하죠, 그쵸? M1과 M2 사이 거리가 변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저게 일정한 경우에 라플라시안이 자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요. 물론 뭐 유도도 할 수 있는데 뭐 굳이 유도해 볼 필요 없습니다. 자 이때 세타가 나타내는 게 뭐다? 폴라 앵글이다. 여기에 지구로 치면 위도예요. 북극에서 0도고요. 점점 증가하다가 남극에서 파이도가 돼요. 180도. 자, 그 다음에 파이는 아지무스 앵글. 자, 여기 지구로 치면 경도인데 지구 적도 둘레 따라서 한 바퀴 쭉 도는 거야. 시작점이 0도고요. 한 바퀴 돌아서 이제 원래 자리로 다시 오면 거기가 2파이가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만 있으면 우리가 구면 위 R은 변하지 않으니까 어떤 반지름이 정해져 있는 구체의 표면 위에 모든 위치를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 해밀토니안이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거 풀었으면 오른쪽처럼 되고요. 자 지금 여기 아래 보시면 R 제곱이 공통이죠. 그래서 이 R 제곱을 이렇게 묶어서 밖으로 빼냈어요. 근데 여러분 요거 리듀스드 매스에다가 R 제곱 요거 곱하면 뭐 나온다고? 모멘트 오브 이너샤. 아 그래서 결국 끝까지 정리를 해보니까 질량 대신 뭐가 들어가게 되는 거야? 모멘트 오브 이너샤가 들어가게 되는구나. 사인 세타분의 1. 아 너무 복잡해서 그냥 땡땡땡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인 제곱 세타분의 1.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결국 요 파트가 어떻게 되냐면 이 2차원 스페리컬 코디네이트에 대한 라플라시안의 R 제곱을 곱한 거. 자 이렇게 간단하게 좀 줄여서 쓸 수 있는데 뭐 어쨌든 지금 요 R이 상수라고 하니까 이게 사실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R을 일단 1로 두고요. 보통 이렇게 씁니다. 자, R이 1일 때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 뭐 우리 시스템이 혹시 R이 1이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 적당한 값 곱해주면 되겠죠, 그쵸? 뭐 10이면 10 곱해주면 되고, 뭐 20이면 20 곱해주면 되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 1이라고 설정하고 풀었으니까.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양자 교과서에 이게 R을 1로 설정했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표시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저렇게 R을 1로 설정하고 일단 식을 세운 거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키네틱 에너지가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이라고 했는데 요게 2i분의 L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L이 I 곱하기 오메가니까. 자, 그럼 결국 키네틱 에너지 오퍼레이터는 2분의 I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의 제곱이 된다. 그래서 앵귤러 모멘텀의 제곱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2I 키네틱 에너지 오퍼레이터 쓸 수 있는데, 자 여기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0이니까 이게 뭐랑 같아? 해밀토니안이랑 같아. 자 그래서 이렇게 앵귤러 모멘텀 제곱 오퍼레이터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리지드 로테이터에 대한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요 y 있죠? 이 리지드 로테이터에 대한 스테이트 펑션을 구하면 우리가 이 리지드 로테이터의 양자역학적인 스테이트를 결정할 수 있는 거야.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자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어요?
질문 없어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